네, 3.1절 기념식에서 마주한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어색한 악수를 나눴습니다. 네, 부동산 공방에서 행정통합 그리고 사법개혁으로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과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3.1절 기념식에 여야 대표들도 자리했는데 이 자리에서 좀 이재명 대통령, 장동혁 대표와 뭐 입장할 때, 퇴장할 때 두 번의 악수를 나눈 것 같은데 특별한 대화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이죠. 예. 저번에 장동혁 대표하고 대통령과의 회담이 잡혀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요. 또 최근에 대통령께서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산업과 주식에 대한 투자로 가자. 우리의 근본적 산업 구조를 바꾸자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를 내면서 1주택조차도 팔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 내 집 팔게 부동산 정상화로 가자라고 하셨는데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됐어요. 경위 여부를 불문하고 6채인데 이 6채를 정리하지 못하고 마치 다주택자들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여줬거든요. 본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또 한동훈 전 대표와의 갈등 관계가 지속되면서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면 초과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마주하면서 웃으면서 대화를 건네기도 좀 어려운 장동혁 대표의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오찬 무산된 이후 처음이었는데 아무래도 두 사람 다 좀 불편한 분위기였겠죠? 예, 그런데 3.1절이라는 게 우리나라 독립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이나 아니면 그 많은 분들이 지금 그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뭐 대결의 진영, 정당의 경쟁 이런 걸로 메시지가 나가는 거는 극히 자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장동혁 대표나 둘 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수하고 뭐 다른 그런 오해가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그 제스처나 이런 거는 없이 그냥 이렇게 악수만 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난 그 설 연휴에 SNS를 통해서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 간의 그 부동산 공방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여야는 직전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정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사용하고 있지 않는 한 채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매물로 내놓은 상황이고요.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매수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매수자가 없다면 국민의힘이 평소 강조해온 시장 논리에 따라 가격을 낮추면 될 일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선택 앞에서는 조건을 붙이고 예외를 주장하는 태도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이제 매물로 내놓은 상태이고 정청래 대표는 본인은 무주택자다. 오히려 팔게 많은 장동혁 대표가 부럽다. 이렇게 좀 비꼬았는데 지금 이 정도의 그 압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 측에서 굉장히 적반하장적인 주장을 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이슈가 불거진 계기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다주택자도 마녀 사냥하더니 나중에는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집주인 그 소유자들도 마녀 사냥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아니 본인은 그러면 일종의 똘똘한 한 채죠. 그 성남 분당에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뭐 많이 시세 차익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번에 계양에 출마를 하면서 그때도 그 판다라고 하면서 부동산에 내놨다가 다시 걷어들인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똘똘한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자기가 그걸 가지고 또 그 국민들의 또 일부를 마녀 사냥하고 갈라치기를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동혁 대표하고 입장이 다른 게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청와대 살고 계시니까 분당에 있는 아파트에 실거주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의 반면에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채 집 주택이나 이런 주거들은 따지고 보면 실제로 전부 실거주를 하는 주거들이거든요. 그중에 실거주를 안 할 수 있는 뭐 오피스텔 하나 그거를 이제 내놓는다고 한 건데 그거를 마치 같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는 거는 저는 뭐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이 결국 정치적인 이벤트로 그냥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정치적인 이벤트로서 강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대통령이 한 채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도 시장에 내놓는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부동산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겠다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를 준 겁니다.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를 팔았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부동산이 정말 고점인가? 이제 앞으로 내려가는 건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코스피가 6천을 넘을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그만큼 시장이 신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재명 정부를. 이 신뢰를 이제 부동산에도 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좀 해도 너무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지방의 집 한 채는 한 채가 3억인데 서울에는 한 평이 3억인 거잖아요. 이건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지방에서는 평생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를 사는데 서울 사람들은 집 한 채만 사놓으면 이게 3억이 30억 된다, 100억 된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정상화는 필요하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부동산 값을 폭락시킬 이유는 없습니다만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정상화는 필요하고 또 이 부동산 폭등이 인구 소멸로 이어져요. 지방의 인구 소멸. 지방에서 우리 아이는 살리지 않겠다. 다 서울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부모님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좀 바꿔줄 수 있고 이게 대구 통합시, 뭐 광주 통합, 광주 전남 통합 이런 것들도 결국 지역 소멸을 막아보는 것이거든요. 큰 관점에서 대통령이 내 집도 팔겠다. 98년도부터 살아왔던 내 이 애착이 가는 집도 팔아서 국민들께 메시지를 정확히 주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놓겠다. 국민들도 우리 다주택자도 하나씩 팔자. 이런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 의원도 좀 거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29억 원의 매물을 내놨으니까 지금 현 부동산 정책상으로는 지금 2억 원밖에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7억 현금을 가진 누가 지금 이 집을 살 것인가? 상위 계층이 또 자산 증식 기회를 갖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비판을 했는데 이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보세요? 그 비판은 어떻게 보면 맞게 들려요. 근데 29억짜리 집을 살 청년들이 있을까요? 대출을 받아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고위공직자인 또는 부모님이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 돈을 사실상 우회적인 증여 방식으로 집을 사는 경우가 있지. 예. 현실적으로 이런 증여 없이 스스로 대출만으로 집을 사고 버텨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30억의 집값이 만약에 한 25억 정도로 또는 20억 정도로 하향 안정화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대출을 다시 일으킬 수 있어요. 대통령이 그때는 정책을 피겠죠. 집값이 하향 안정화됐으니까 대출을 좀 늘리자. 예.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하자. 토지거래 허가제를 완화하거나 없애자라는 방식으로 전환할 겁니다. 근데 지금 폭등하는 구조 속에서 대통령이 강력한 메시지를 내는 거고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대통령의 정책은 또 바뀔 것이기 때문에 일관성만으로 대통령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좀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렇게 부동산 이슈가 이제 뜨거운 와중에 또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부동산 문제는 수도권 표심에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대통령이 이렇게 뭐 연일 기조나 발언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표심이 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거는 그것도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SNS에 글도 올리고 그러는 거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보기에도 이 부동산이라는 게 서울 수도권, 인천, 경기 포함한 서울 수도권의 그런 지방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도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이제 집값 그러니까 매매값에 부동산 문제가 이제 집중이 돼 있었다고 하면 최근에는 그 이재명 정부에서 있었던 뭐 628 정책이라든지 뭐 12.5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동산의 거래를 완전히 그 시장 기능을 망가질 정도로 제한을 하면서 전월세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졌습니다. 월세, 전세 이게 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뭐 젊은 층 그리고 신혼부부 이런 그 주거를 이제 만들어가는 입장에서는 그 굉장히 이 전월세 폭등이라는 게 가처분 소득도 줄이고 여러 가지 악영향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 제기를 한다 그러면 지방선거에서 훨씬 더 국민의힘이 유리한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 오늘 그 3.1절 기념 행사장에서
취임 후 첫 기념사를 했는데 뭐 늘 그랬듯이 여야의 반응은 상반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일단은 뭐 일제 포갑도 내란 세력의 총칼도 위대한 국민을 이기지 못했다. 사실상 국민의힘을 겨냥한 좀 평가를 내는 것 같아요. 좀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을 예. 겁니다. 분명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을 찾는 거, 이건 3.1절의 정신인 거잖아요. 외세의 나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이겨냈던 것이고, 마찬가지입니다. 내란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복원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정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국민께 납작 엎드려서 사죄드리고 앞으로 국민의힘이 달라지겠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해야 하는 것들은.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아직도 장동혁 대표가 윤 어게인을 사실상 외치고 부정선거를 인정하면서 선거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고 이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격적 메시지를 낸 것이고 또 반면에 뭐 국민의힘이 잘못한다고 계속 국민의힘만 공격한다라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일단은 북미 대화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서 남북한 간의 긴장 완화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북한 리스크가 좀 우리나라에서 사라지는 것들이 또 경제를 완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3.1절에서는 대통령께서 북미 대화를 통한 남북 간 평화, 긴장 완화까지도 강조하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념사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좀 자유라는 말에 방점을 찍었는데 이 사법제도 근간을 뒤흔드는 게 자유를 위협한다 이렇게 맞불을 놓은 셈이죠. 지금 뭐 사법부와 관련해서 그 3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일부 아마 그 본회의도 통과하고 했는데 예. 그런 것들이 과연 이런 3.1 정신에 부합하는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최근에 신천지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전형적인 야당 탄압인데 그런 것들이 뻔히 자행되고 있는 와중에 3.1절 기념사에서 뭐 통합이나 연대를 외친다고 한들 그게 과연 진정성 있는 외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뭐 다수당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이 뭐 어떤 그 야당과의 대화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3.1절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민주당이고 부끄러운 이재명 정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본인이 기념사에 넣었던 그런 내용들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과연 어떻게 그 대한민국을 운영해 나갈 건지를 검토하면서 다시 한번 찬찬히 본인의 기념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국회 상황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지금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사실 예상은 7박 8일간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 6일 만에 중단이 됐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 중단한 이유는 대구 경북 통합법 처리 때문인 거죠? 예, 기본적으로 그 지금에 있는 행정구역이나 이런 것들은 과거에 이제 통신이나 교통이 조금 더 수준이 낮았을 때 이루어졌던 그런 그 행정구역을 그대로 예. 승계하고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지방행정도 통폐합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지방 공무원 숫자도 어느 정도 좀 합리적으로 효율화를 시키고 예산도 효율화시키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될 저는 방향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지방 통폐합 문제나 이런 것들도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받쳐주는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여야 되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그것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마치 이 그 지방 통합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뭐 국민의힘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 이야기도 적절치 않고 이게 그냥 뭐 정말 그 호남에 뭐 어떤 예산 몰아주기로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국가 경제나 아니면 국가 지역의 어떤 전반적인 구조를 개선한다는 예. 취지로 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 그러니까 경북과 대구의 통합이나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은 또 대전 충남 통합법 압박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또 잡음이 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통합이라고 하는 게 진짜 통합이 돼서 제대로 된 시너지를 발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시작점이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발휘될지가 좀 고민이 있을 수가 있고 특히 대전 충남 통합법 같은 경우는
또 시민들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민들이 우호적이지 않은데 무작정 통과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고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통합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산업도 유치하고 인구 소멸도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먼저 결정한 거잖아요. 빨리 가고 있는 거고. 그런데 대구 경북 통합법 같은 경우는 먼저 시작했습니다만 지금 통합을 못하는 것들이 뭐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통합을 찬성하고 뭐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통합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 경북 의원들 자체도 반대와 찬성이 좀 갈려져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논쟁이 있어서 통합이 못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하는 게 좋으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지, 내가 대구시장이 될 거야, 내가 대구 경북 통합시장이 될 거야, 이걸 넘어서 이 통합이 정말 대구 경북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유치해야죠. 그러면 뭐 국민의힘 내부 교통 정리만 되면 민주당은 지금 추진하려는 의지입니까?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대구 경북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원하는데 민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통 정리만 되면 저는 통합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이제 이 통합이 되면 이런 상황이 있어요. 특별시에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뭐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또는 데이터 센터라든가 바이오 등 각 지역의 특별한 어떤 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지금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결국 통합시에 특별시에 특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구 시민들의 뜻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통과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국회 상황 조금 더 보면 이제 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도 통과를 했잖아요. 국민의힘은 이제 이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 위헌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 법률입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법 왜곡죄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법률이고요. 그리고 물론 아주 일부 국가가 있습니다. 독일이나 스페인 같은 국가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거의 사문화된 법률입니다. 결국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뭐 판사 검사의 판결이나 기소가 있다 그러면 그걸 고발을 하거나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 가가지고 조사받아야 돼요. 그런 어떤 그 사법기관에 대한 모욕주기 형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법관 정원 같은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전원합의체에서 판례를 만들어내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그 사람들보다 더 훨씬 증액을 인원을 증가시키면 그런 어떤 의견 수렴에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화될 가능성이 많고 미국만 하더라도 연방 대법원의 헌법재판관이 9명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재판소원법. 지금도 재판이 너무 확정되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정말 민생적으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심으로 운영이 되는데 돈이 많은 사람은 뭐 변호사 비용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은 재판의 확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끌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무기를 안겨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 3법 모두 이재명 대통령께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그런 법률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일단은 이 국민의힘의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궁금하고 지금 일부 법안 같은 경우는 안건 상정 직전에 이제 일부 부분을 좀 수정하는 그런 작업도 조금 있었고요. 아직까지 위헌적인 요소가 남아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실제로 지금 법원행정처장이 사퇴를 한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일련의 상황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위헌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뭐 학설적으로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다만 헌법재판소가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인데 상당히 많이 다듬었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는 거의 다 배제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까지 우리는 그랬습니다. 특히 법조인들은 사법부는 독립되어야 돼, 검사는 독립되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떤 행정부 권력,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거야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전직 대통령들 다 구속되잖아요. 국민의힘 전직 대통령들 다 구속됐죠. 그런데 왜 사법부는 독립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에서 성역이 돼야 될 거에 대한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법 왜곡죄가 신설돼도 결국 판사가 판결해요. 예전에 사법농단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때 많이 기소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 다 무죄 판결 났어요. 거의 다 무죄 판결 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한 가지 혐의만 유죄가 났거든요. 그만큼 판사들이 판결할 때 판사에 대한 것들은 항상
좀 우호적인 판결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법 왜곡죄를 신설을 한다 할지라도 판사가 재판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 권력이 남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대법관 증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관들이 너무 부족해서 실은 서민이나 약자의 판결은 그냥 뭐 무조건 심리 불속해 기각이었어요. 대부분이.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고등법원 상고부를 통해서 헌법을 위반해서 대법원 재판하는 것보다는 대법관들 숫자를 늘려주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 지금 대법관들은 이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 반대할지 몰라도요. 실은 고법 부장판사들이라든가 부장판사들은 오히려 또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민주당이 대법관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판사들이 대법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판사들이 대법관에 대해서 판결을 잘 하시겠지. 뭐 대법관 숫자가 늘리면 판사들이 판결을 왜곡할 것이다. 이렇게 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는 고정관념을 좀 깨고 판사들이 사실상 판결 잘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은 뭐 사법부에서도 우려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투쟁에 나서겠다는 건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절윤을 거부하면서 설득력을 좀 잃었다는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기본적으로 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 비상계엄 이후에 사과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김문수 대통령 후보께서도 그 대선 기간에 사과를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사실은 뭐 얼마 전에 또 사과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이제 탈당을 하셔가지고 또 당원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것들을 고려하면 계속 절윤해라 이러는 것들이 일종의 그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 거는 뭐 경쟁하는 정당이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 내부에서 지금 뭐 의원들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절윤을 하냐 안 하냐를 쟁점화시키는 게 과연 지방선거를 앞두고 맞는 거냐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번에 지금 이 사법부 3법 같은 경우에도 힘을 모아서 이 내용이 얼마나 부당하고 위헌적이며 국민들의 민생에 피해가 간다라는 걸 알려야 되는데 그거를 알리기보다는 절윤했냐 안 했냐로 프레임에 스스로 매몰되고 마찬가지로 지방선거를 앞두면 또 지역에 있는 각종 현안들 그 권역별로 있는 그런 현안들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집중을 하지 않고 또 절윤했냐 안 했냐 프레임에 스스로 말려 들어가고 과연 그 지방선거를 대하는 그런 진정성이 그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건지 이런 논란이 설마 있더라도 선거를 앞두고는 그걸 오히려 덮고 가야 되는 게 그게 맞는 방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의힘의 그런 각종 논란들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내홍이 얼마나 좀 잠재워질 수 있는지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